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다락방 핏 오늘도 책 읽어요의 율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선생님의 당신과 나 사이라는 책입니다. 김혜남 선생님은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 책으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30살의 심리학에게 묻다, 30살의 심리학에게 답하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의 저자이기도 하죠. 저도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 입지 않는 거리를 찾는 법이라는 부제가 달린 만큼 당신과 나 사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당한지 상처받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이 책을 통해 거리두기에 대해 많이 배웠던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좋은 의미로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책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가까운 이보다 오히려 낯선 이에게 더 친절하다는 사실이다. 아버지와는 대화를 나눈 지 너무나 오래된 딸이 길을 헤매는 여행객을 보면 먼저 다가가 길을 알려준다. 친한 친구와 연락한 지 오래되었다고 한탄하는 박대리는 같은 회사 팀원들과 일주일에도 2-3번씩 술자리를 한다. 서글서글하고 친절해 회사에서 스마일맨으로 토가는 최 과장은 집에만 들어가면 입을 봉한 듯 말이 없어진다. 낯선 이를 만나면 호의를 보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이 가까운 이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힘들지라고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각자의 섬에 고립된 듯이 살아간다. 그러고는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한다. 길거리에서 만난 친절한 이가 알고 보면 남편을 원망하는 아내고 아버지를 본체만 채 하는 아들이며 사랑하는 이와 크게 싸워 마음을 다친 사람이고 친구들과 연락한 지 반년이 넘은 무심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람들과는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각자의 섬에서 외롭다고 말하는 걸까? 무엇이 당신과 나 사이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걸까? 그녀가 사랑하면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아무리 익숙해지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 아닐까. 우리는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모두 엄마의 뱃속이라는 완벽한 세상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태아는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모른 채 사랑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엄마와 떨어져 세상에 나오면서부터는 시련이 시작된다. 배가 고프거나 어디가 불편하면 누가 먼저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울음이라는 수단을 써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엄마와 한 몸이라고 착각하던 아기는 생후 6개월쯤 비로소 엄마와 자신이 각각 분리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울해진다. 바로 이때가 인간이 기본적인 우울 정서를 경험하는 최초의 시기라고 한다.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이때 엄마가 아이를 잘 돌봐주면 아이는 우울의 자리에 희망을 채워나간다. 자기 혼자 내팽개쳐진 듯한 느낌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엄마와 하나였던 그때를 꿈꾼다. 그래서 외로움이 느껴지면 강박적으로 누군가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을 만나기도 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바빠도 외로움은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외로움을 억지로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듯 외로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함께 한다고 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상대방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되는 건 상대방과의 차이이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중에 상대가 나와는 다른 자신만의 세계와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하나로 합쳐지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와 다른 존재임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서로 분리된 외로운 존재일 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한다. 결혼을 해도 외롭고 결혼을 안 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란 얘기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서운하고 때에 따라서는 네가 서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사람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나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상대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톨스토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일치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정답일지도 모르겠다. 어느 순간 인간관계가 피곤한 이유. 페이스북에서 맺을 수 있는 친구의 수는 최대 5,000명이라고 한다. 5,000명이 넘으면 더 이상 친구 맺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보통 사용자들에게 5,000명은 매우 큰 숫자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친구 5,000명을 꽉 채운 사람들이 페이스북 상에서 상당히 많다고 한다. SNS는 또 어떤가? 쉴 새 없이 울리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의 단체 대화방 알림은 이를 방해하는 지경이다. 그 알림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줄지어 나열된 대화방을 쉽게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휴대전화 목록에 빼곡히 저장된 수백 개의 이름과 수많은 SNS 친구들 중에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달려와 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 설문조사에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3명에서 5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 메신저 친구가 350명이나 된다는 한 사람은 갈수록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예전에는 늘어나는 친구 숫자를 보며 우쭐한 적도 있었지만 그중 실제로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은 채 20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세태에 대해 뉴욕 대학교 에릭 클랜네버그 교수는 관계의 욕구를 질이 아닌 양으로 채우려는 것은 허망한 시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요즘 권태기에 시달리고 있다. 관택이란 관계와 권태기를 합성한 신조어로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권태를 느끼는 현상을 일컫는다. 새로운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관계 유지에 드는 노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태기에 빠진 이들은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친목 모임이라고 피하고 차라리 혼자 있기를 선택한다. 그처럼 최근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뉴욕 대학교 달튼 콜리 교수는 현대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정보, 관계, 노동의 삶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기기 때문에 일과 뒤에는 관계를 차단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한 남자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해보자. 이미 지친 그는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고 싶은데 아내는 아까부터 아이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안잡을 한다. 아이는 아이대로 아빠가 자신과 놀아주기를 바란다.
그 와중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왜 대화방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느냐며 동기들끼리 오랜만에 뭉치자는 것이다. 그런데 20분 뒤 정작 그가 급히 뛰어간 곳은 한 병원의 장례식장이었다. 회사 팀장이 모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인맥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그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왜 희생해야 하는 건 늘 가까운 관계인 걸까? 일본 소설가 아사히 료는 누구라는 소설에서 인맥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대로 살아있는 것에 뛰고 있는 것을 맥이라고 하는 거야. 너 여러 극단의 뒤풀이 같은 데 가는 모양인데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 지금도 연락하고 있냐? 갑자기 전화해서 갈 수 있어? 그거 정말로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옥스퍼드 대학교 로빈 덤바 교수는 발칙한 진화론에서 아무리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은 150명이라고 밝히며 이를 덤바의 수라고 명명했다. 이때 150명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쳐 초대받지 않은 술자리에서 동석해도 당혹하지 않을 정도의 숫자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먼 옛날 원시 부족 마을의 구성원 수가 150명 안팎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호주나 뉴기니, 그린란드에 거주하는 원시 부족의 평균 숫자는 150명 내외라고 한다. 이 법칙에 따르자면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많아야 150명이고 실제로 그 이상의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잘 모르는 무의미한 관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름도 가물가물한 SNS 친구들과 휴대전화 목록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은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인맥들을 정리할 때 덤바의 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숫자는 별 의미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연락처를 지우려고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지우고 나면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죽어도 물건을 못 버리던 사람들이 눈을 질끈 감고 안 쓰는 물건들을 치우고 나서 삶이 심플해졌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관계가 피곤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안타깝게도 무한한 수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은 인간관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소중한 관계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10대 자녀와 대화하는 데 쓰는 시간은 매주 고작 16분 미만이다.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친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연락하는 데 쓰는 시간은 1년에 몇 분이나 되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관계일수록 그에 쓰는 시간도 비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우리는 부차적인 관계들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인간관계가 일처럼 생각되고 피곤하게만 느껴진다면 정작 중요한 관계는 내버려 둔 채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관계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들을 떠올리며 그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인지부터 결정하라.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더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불필요한 관계를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로부터 기쁨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어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게 된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소모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관계가 귀찮고 관계를 정리하는 일조차 피곤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그것은 어쩌면 너무 숨가쁘게 앞으로만 달려가느라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마음이 먼저 알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그냥 잘 쉬는 것이 답이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던 기대를 품기 시작한다.
자신이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가 불완전한 자신을 완벽하게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큰 걸까? 어느 순간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오고 실망한 만큼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한다. 기대가 컸던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화를 내기도 한다.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당연하다는 듯이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이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서 숨어있는 말은 사랑한다면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전화를 해야 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기념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혹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상대방도 참다 못해 화를 터뜨리기 마련이다. 가까운 만큼 서로의 약점을 잘 알기에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다. 때로는 어떻게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도 한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기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만들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한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일개 의사가 아니라 성공한 병원장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윗사람들과의 친목 모임이나 술자리가 있으면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연구와 진료에 더 집중하고 싶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내는 아니 남자가 왜 그렇게 야망이 없어라며 남편을 몰아붙였다. 둘은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 하는 일들에 대해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를 붙인다. 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이 사랑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휘두르려고 한다. 그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그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싫어하는 걸 하려고 들면 못하게 막기도 한다. 위의 아내도 남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랐다. 남편이 병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이뤄주기를 바라는 엄마도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런 엄마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기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사랑만 아이에게 준다. 심지어 아이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아이의 뜻을 꺾으려고 든다. 아이에게 엄마는 생명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엄마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분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마음이 가득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어쩌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게 이른다. 욕심과 사랑은 구분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냥 상대방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다.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게 타인을 길들이고 싶어도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부모도 연인도 사랑하는 아이도 나와 같을 수는 없다. 아마도 타인을 길들이려고 애쓸수록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나와 너무나 다르다는 절망적인 사실만 깨닫게 될 것이다. 어차피 한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은 사랑하면 할수록 슬픔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이해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를 이해하지? 너는 내 편이잖아 라고 말하는 이유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은 내가 아니기에 나를 오해할 수도 있다. 나는 그저 햇볕이 따가워서 얼굴을 찌푸렸을 뿐인데 그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니 그런 오해를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몰라? 라고 반문하며 서운함을 토로해도 어쩔 수 없다.
전 세계 60억 명의 사람이 모두 그런 억울함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면 조금 위로가 될까? 오해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와 가장 가까운 만큼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척척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표현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알겠는가? 그러니 상대에게 허망한 기대를 품고 실망하고 상대를 미워하기를 반복하는 대신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흔한 연인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자. 여자친구는 남자에게 내일도 야근이야? 라고 묻는다. 속으로는 내일은 만난 지 1주년 되는 날인데 저녁에 만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남자친구를 시험하는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내일 우리 1주년인데 저녁에 만나서 조촐하게 기념할까? 라고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좋다. 그럼 서로 오해할 일도 줄어들어 덜 다투고 싸우느라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상처 입을 일도 줄게 될 테니까 말이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다행스럽게도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가능하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는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 앞에서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화를 내고 초조해한다. 앞선 차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도로가 꽉 막혀 있다고 해보자. 누군가는 그에 대해 분노를 터뜨린다.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화를 내고 안절부절 못해봐야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릴 리 만무하다.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무리 답답하고 속이 터져도 사랑하는 사람에겐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억지로 고치려고 해봐야 고쳐지지 않을 뿐더러 서로 상처만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과 말이 상처가 되는 건 한순간이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한다.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로만 들린다는 것을, 잔소리가 자꾸 반복되면 오히려 반항심만 부추긴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그 어떤 힘도 행사하지 않고 상대를 그저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는 것, 그의 생각과 행동들이 그가 살아온 세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과거 전부를 끌어안는 것, 그러므로 그의 못나고 초라한 모습도 껴안는 것,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 하나는 뭔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를 숨기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누군가의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그 행복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더는 애쓰지 말고 거리부터 두어라. 오래 사귄 연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심하게 다툰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은 어느새 서로에게 온갖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기에 이르렀고 늘 그랬듯 여자는 자리를 박차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하지만 늘 그랬듯 남자는 곧 화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여자는 남자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한다. 알고 보니 여자는 남자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린 뒤였다. 제멋대로 자신을 지운 여자를 보며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화가 난 남자는 그 길로 기억을 지워준다는 병원으로 달려간다. 넌 늘 그랬어.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화가 나면 함부로 말하고 좋아. 나도 널 깨끗하게 지워줄게. 그렇게 남자도 여자와의 기억을 하나둘 지워나간다. 처음엔 속이 후련했다. 그런데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졸만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남자는 흔들렸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안달하던 과거를 돌이키며 남자는 문득 깨닫는다. 자신이 여자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꽁꽁 언 찰스강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본다. 이토록 행복하고 충만한 순간이 또 있을까? 뒤늦게 남자는 외친다. 거기 누구 없어요? 이 기억만큼은 지우고 싶지 않아요. 멈춰요, 제발요. 죽도록 사랑했던 연인이 서로를 인생에서 지우기로 결심하고 나서 뒤늦게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이터널 션샤인의 이야기다. 남자가 기억을 지우기 전에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종종 영화의 주인공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곤 한다. 후회 없는 삶을 바라면서도 늘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남 탓과 내 탓 모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계가 틀어져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의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 최선을 다한 나에 비해 상대방을 별로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다. 결국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하며 상대방에게 너 때문이야 라는 비난을 퍼붓는다. 그러나 남 탓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끝도 없는 싸움을 부를 뿐이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데이먼드 번스 명예교수는 어떤 태도가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여러 연구를 진행한 끝에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 연령과 빈부의 차이, 학력과 자녀의 유무, 결혼 생활 기간, 섹스의 빈도수, 취미 활동, 가사 분담 정도 등의 여러 변수를 놓고 실험했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부 사이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남 탓이었다. 서로 상대방 탓만 하는 부부는 관계 만족도 측정표를 작성하고 3개월 뒤 다시 작성했을 때 관계가 더 나빠졌다. 반대로 상대방을 탓하거나 그를 바꾸려고 하는 대신 스스로 변화하는 데 집중한 사람들은 부부의 관계 역시 괜찮았다. 그렇다고 자기 탓만 하란 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 탓은 죄의식과 불안, 우울 증세와 자포자기를 불러온다. 게다가 아무리 애써도 더 악화되기만 하는 상황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 또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와의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며 관계를 끊어버린다. 불편한 사람을 자기 인생에서 치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홧김에 관계를 끊으면 더 이상 그를 안 볼 수는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는다. 그와 만나며 기분 나빴던 순간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그때 입었던 상처들은 마음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힌다. 나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그 회사 근처만 가면 불편한 기분을 어쩌지 못하고 남자와 헤어진 여자는 그와 같이 다녔던 공간에 다시 가기를 꺼리게 되고 홧김에 보지 말자고 한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면 잠잠했던 마음이 자꾸만 소란스러워진다. 그 사람과 관계하며 쌓인 기억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다. 관계를 끊기 전에 거리부터 두어보라. 누구나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마음이 불편하면 일도 잘 안 되고 다른 인간관계도 잘 안 풀린다. 부부싸움을 한 상사는 다음날 회사에 나와서 애써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얼굴이 굳어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은 자신이 뭔가 실수한 게 없나 눈치를 보게 된다. 자매끼리 싸워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남 탓, 내 탓을 하며 싸우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걸까?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고통스러운 관계는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걸까? 아니다. 방법은 있다. 마음의 상처를 더 입기 전에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두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심리적 거리를 둔다고 해도 얼굴을 계속 봐야 하는데 그래봐야 어색해지기만 할 뿐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불편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일단 거리를 두면 서로 감정이 폭발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나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여유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화가 가라앉으면서 불필요한 싸움을 일단 막을 수 있게 된다. 거리를 두는 것은 아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슬프지만 그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거리를 둘 수 있으면 관계를 단절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향한 복수심을 키울 필요도 없어진다. 오히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와 홀가분해짐으로써 비로소 편안함을 되찾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불필요한 적대적 상황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다. 예전에 나는 한동안 시어머니가 미워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다.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달 정도 불면증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이내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었다. 이러다 어떤 식으로든 사고를 치게 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지? 나는 내가 더 노력하면 시어머니가 나를 예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였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나를 인정해 주기는커녕 늘 못마땅한 표정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도 해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사이에 미움은 커져만 갔다. 나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저녁밥을 먹고 나면 과일을 깎아드리곤 했는데 예전에는 나도 그 옆에 앉아서 과일을 먹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어머니 과일 드세요. 저는 지금 속이 안 좋아서요. 라고 말하곤 방으로 들어가 내 할 일을 했다.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여나간 것이다. 남들에게는 그게 별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늘 욕을 먹으면서도 시어머니 곁을 지켰던 나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싫든 좋든 매일 얼굴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와의 거리두기를 늘려갈수록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며느리로서 할 도리만 하자, 마음먹고 최대한 나만의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자.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울컥했는데 내내 하며 한기로 흘려버릴 수도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잠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상대방을 차단하고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신경을 끄지 못한다. 상대방이 나로 인해 약간이라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 괜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린다. 반대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심하기는커녕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화가 나게 된다. 여전히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거리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존중을 넣는 것이다. 이때 존중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고치려고 들지 않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정신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환자들의 경우 마음이 아픈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가진 생각이 내 가치관이나 철학과 다르다고 해서 설령 환자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거나 섣불리 고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최대한 많이 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존중이다. 다만 거리를 두는 것은 나도 당신을 존중할 테니 당신도 나를 존중해달라는 의미다. 내가 상대방을 함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듯 상대방도 나에게 그럴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그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 사이에 반응을 선택할 힘과 자유가 있다. 그 선택 속에 나의 성장과 행복이 존재한다. 시어머니가 미웠을 때 내가 밤에 잠을 설칠 만큼 괴로웠던 까닭은 이 어긋난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도 모레도 그런 시어머니를 매일 봐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더 커져만 갔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거리를 두자 똑같은 비난을 들어도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시어머니와도 잘 지내는 법을 익혔는데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싶었다. 그러다 보니 예전 같으면 나와 너무 달라 싫었던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내가 좀 더 행복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이라는 말을 남겼다. 서로 덜 상처 주면서 살고 싶다면, 관계로 인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거리를 두어라. 둘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은 결코 서운해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에는 경험해보면 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필요한 최적의 거리. 퍼스널 스페이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로. 그는 저서 숨겨진 차원에서 인간의 공간 사용법에 대해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만큼의 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먼저 밀접한 거리는 0에서 46cm 미만으로 사랑을 나누고 맞붙어 싸우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리를 말한다. 소리보다 촉감이나 후각 등의 감각이 주요 소통수단이 된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서로의 친밀도가 가장 높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람이 불쑥 이 거리를 침범해 들어오면 사람은 움츠러들고 긴장하며 불안해하면서 위협을 느끼게 된다. 즉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거리이므로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은 개인적 거리로 46cm에서 1.2m이다.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리를 지칭하기 위해 원래 동물학자 하이니 헤디거가 사용한 용어로 서로의 팔 길이만큼의 사이를 뜻한다. 그것은 곧 손을 뻗으면 상대방의 손발을 잡을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주로 친구나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접촉보다는 주로 대화로 의사소통을 하며 적당한 친밀감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격식을 필요로 한다.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편안해하면 호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는 1.2m에서 3.6m의 지배의 관계를 넘어선 거리다.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상대방과 닿지도 않고 그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비개인적인 업무가 행해지며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을 띈다. 사적인 질문이나 스킨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격식을 갖추는 예의가 요구된다. 회사 사무실이나 넓은 공간에 놓인 탁자를 사이에 둔 소그룹의 회의나 모임 등이 이에 속한다. 끝으로 공적인 거리는 3.6m에서 7.5m인데 이는 개인과 대중 사이의 거리로 과장된 목소리와 함께 몸짓이나 자세 등 비언어적 의사 전달 수단이 요구된다. 교사와 학생, 연극 배우나 가수, 강사와 청중 사이의 연설이나 강의 등에 필요한 거리다. 이처럼 에드워드 홀은 4가지 거리를 제시하면서 문화나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그 거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하셨나요? 아이는 몇 명인가요? 라는 말을 인사차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양 문화권에서 볼 때 그것은 개인의 사적 공간을 침범하는 아주 무례한 질문이다. 회사 사람들끼리 식구라는 표현을 쓰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책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위의 4가지 거리 중 밀접한 거리와 개인적 거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안에 있으며 그 관계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관계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인데도 친구보다 못한 관계로 계속 얼굴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큰 고통이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가 서먹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반면 친구가 우리 사이에 비밀은 하나도 없어야 해 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거리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가족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연인과 나 사이에, 친구와 나 사이에, 회사 사람들과 나 사이에 필요한 최적의 거리는 과연 얼마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관계에서 덜어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거리를 둔다는 것, 그 마법에 대하여.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입지 않으며 너무 멀어서 외롭다고 느끼지 않은 최적의 거리는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한두 번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가 상처를 입으면 아프기 때문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게 된다. 다시금 시도했다가 또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처 입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나 자신이 너무나 투명해지는 일이었다. 물방울처럼 유리처럼 투명해지는 일이었다. 스스로 속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겁내지 않는 상태,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상태.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건 대단히 가슴 떨린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안 되는 일이니까. 그제야 나는 용기란 한없이 떨리는 몸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됐다. 김현수의 지지 않는 말에 나오는 문장이다. 나를 지키고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용기를 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거리를 두자고 했다가 서로 서먹해지기만 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어긋난다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러나 한번 용기를 내보라. 거리를 둔다는 것은 서먹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그 안에 존중이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거리를 둠으로써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이에서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가 무엇을 하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무관심해지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사랑하는 그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간다며 말려야 한다. 그에게 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종 선택은 그의 몫이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는 늘 내가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거리두기다. 서로를 진정 소중히 여기기에 꼭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거리두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또 한 번 상처 입을지라도 용기를 내어보라. 함께 있되 거리를 두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이제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와 당신이 서 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간격은 서로를 자유롭게 만들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든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함께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얼마나 좋은가. 네, 이렇게 김혜난 선생님의 당신과 나 사이 앞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항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뒷부분을 또다시 읽어보고 더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2편으로 해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중간중간 말이 씹히고 어색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연습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을 찾아가는 율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주시는 저에게 가장 큰 칭찬이며 행복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